20페이지 20페이지 24번 문제. 24번 방하구조죠. 방하구조에 대해서 자, 방하구조는 화재 하염 확산을 방지하는 구조가 방하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방하구조는 법령상 혹시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두께 가지고 장난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철망모르타르스 그 발음 두께는 2cm 이상이 되어주면, 철망모르타르면 2cm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합계가 나오면 어떤 재료하고 2번과 3번. 그래서 1번은 철망모르타르는 얘만 2cm 이상이에요. 요거는 2cm 이상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합쳐서 합계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개의 판을 합쳤다는 거잖아요. 맞죠? 합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2.5c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2.5cm. 그리고 4번에 신벽은 중심벽을 신벽이라고 해. 신벽이란 것은 중심벽을 신벽이라고 해요. 신벽. 흙으로 맞벽치기 한 건 두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에 방하 몇 급? 2급입니다. 2급 이상. 방하는 2급이 됩니다. 2급 이상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에 내하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두께 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하 구조가 되겠어 벽이든 바닥판이든 철근 콘크리트는 몇 cm? 10cm 이상이 되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벽에서는 내력벽 두께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요. 내력벽 두께는 최소 얼마? 15cm 이상인데, 여기서는 뭐다? 내하 구조죠. 내하 구조가 되게 하는 것은 10cm입니다. 자, 바닥판은 이거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이 바닥판 두께에서는 기준을 잡고 있는 게, 내하 구조에서는 금방 봤죠? 10cm 이상이죠. 내하 구조 기준은 10cm 이상이 돼주시면 되는데, 자, 층간소음 방지 있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벽식 구조일 때는 얼마다? 21cm였죠. 210mm 이상이었고, 자, 골조 구조, 라멘 구조, 골조 구조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얼마가 된다? 이거는 15cm, 15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돼요. 바닥판 두께 규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법령상 바닥판 두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26번 문제는 자, 이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용어 문제입니다.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용어 부분 문제입니다. 골조에 대한 용어 부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자, 이 모멘트 골조 방식은 절대 헷갈리지 않고, 모멘트 골조 방식하고 건물 골조 방식하고 절대 헷갈리지 않도록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보통 아까 건물 골조 방식은 해드렸죠. 모멘트 골조 방식하고 차이점이에요. 모멘트 골조 방식은 옛날에 많이 지어졌던 건물들입니다. 어느 때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있죠.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로 있죠. 동란 이후로 이제 이 구시가지에 있죠. 보통 건물을 짓는데 한 3층에서 한 5층, 7층 정도까지 많이 지어졌었잖아요. 그때 그 골조 방식이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을 갖다가 이 행력을
포와 기둥이 분담하는 모멘트 골조 방식은 수직 하중하고 무슨 역을? 행역. 이 두 가지를 기둥하고 포가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기둥포를 갖다가 기둥포가 부담해요. 얘는 그래서 전단벽이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전단벽이 설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큰 지진이 오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보기에는 얘가 모멘트 골조 방식으로 지어진 거 있죠? 요거는 옛날에 지어진 거는 진도 6.2를 넘어가면 아마 붕괴될 것 같습니다. 6.5 정도, 6.5 고대 오면. 어떻게 지어지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조금 잘 지어졌으면 6.5 정도 견딜 거고 안 되면 6.2 정도만 오면 붕괴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래서 많이 붕괴될 겁니다. 이 모멘트 골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수직 하중은 입체 골조가 저항하고 지진한 전단 가세 골조하는 것은 무슨 방식이다? 아까 했죠? 건물 골조 방식입니다. 혹시나 한번 봐두세요. 혹시나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2페이지. 자, 기초구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구조. 22페이지 기초구조. 기초구조는 올해도 두 문제가 출제될 것 같고요. 올해도 두 문제가 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기초 부분에서는 하나는 부동치마와 관련된 거 하나 출제했고 하나는 종합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종합 문제 형태, 기초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올해는 지방과 관련된 걸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그럼 지방과 관련돼서 과연 지방의 특성을 낼 것인지 아니면 지방 계량 쪽으로 갈 것인지 하여튼 지방과 관련된 걸 한 문제를 무조건 배분해야 돼요. 흐름상 지방 관련된 걸 한 문제 배분하고 그리고 기초 쪽 한 문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이렇게 봅니다. 올해는. 그러면 먼저 1번에 기초 형식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구조 성능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기초 형식은 선정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거죠. 무조건 좋다고 온통 기초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 대표 중에 한 분이 계셨었거든. 망했어요. 아니, 하는 거 하지. 괜히 건설업은 한다고. 내가 아는 모 박사님이 있어. 건설업 한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튼튼하게 지어지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집을 다 짓는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래서 단독주택을 지면서 온통 기초로 설계해 주신 분이죠. 그래가지고 망했어요. 그래서 저기 상속받으니죠. 자갈론 다 팔고 이래가지고 망했습니다. 이번에 기초는 상부 구조의 규모, 형상, 구조 강성 등을 함께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상황이나 집안의 조건에 적합하며 유해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라겠죠? 자, 여러분들 대칭형 건물은 뭐다? 온통 기초가 된다 했죠? 대칭형 건물 있죠? 대칭형 건물은 온통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온통 기초가 적합합니다. 연약 집안에서. 자, 비대칭형은 안 됩니다. 온통 기초가. 그래서 비대칭형일 때는요, 말뚝 기초로 설계합니다. 보통 말뚝 박아줘야 돼요. 이거는 말뚝 기초로 설계합니다. 얘는 비대칭형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두바이죠. 그게 말뚝 박았어요. 200 몇십 개 박았어요. 엄청난 말뚝입니다. 그건. 그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기초 형식 선정 시 부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물 다 퍼내고 그러죠. 독일은 물 하나도 안 퍼냅니다. 독일은 여러분들 땅 파고 물 나오죠? 그대로 공사합니다.
어떻게 공사하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장래 인접대지 건설되는 구조물과 그 시공에 대한 양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동일 구조물에서의 기초는 부동침을 방지에 가능한 이종 형식 기초표현 OX, X죠. 자, 그래서 동일 구조물에서는요, 이거에서는 안 된다겠죠. 이종 형식 기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종 형식 기초하면 부동치마의 증가 원이 되죠? 이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질 지정도 하지 말았겠죠? 이질 지정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뚝도 혼용해서는 안 돼요. 말뚝 혼용도 금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기본적으로 설계의 기본입니다. 근데 부득이 할 때는 한번 보강해 줘야 돼. 자,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자,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1번 기초의 종류에는 조적조 건물, 조적 건물에 쓰는 것은 무슨 기초? 줄기초, 연속기초가 적합도가 있죠. 줄기초를 연속기초로 하겠습니다. 자, 연속기초는 기둥이 서로 근접해서 독립기초를 각각 만들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기초 형식에서 두 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를 받치는 것은 무슨 기초? 복합기초죠. 자, 일렬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것이 무슨 기초고요? 연속기초고. 일렬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거죠. 2번은 복합기초에 대한 설명이고, 연속기초는 일렬의 기둥이나 이 벽을 받치는 기초죠. 벽을 받치는 기초가 연속기초, 줄기초 개념이 되죠. 줄기초고요. 자, 그럼 이제 복합기초 하면 항상 기억하실 게 이게 기억하라겠습니다. 복합기초는 얘는 자, 이거는 진해력이 약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겠죠? 맞죠? 자, 이거는 기둥의 뭐 때문에 배치. 기둥이 근접해 있거나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까이 기둥이 배치된 경우죠. 이거는 기둥의 배치 때문에 생긴다 했죠. 이거는 기둥의 배치 때문에 설계된다 했죠. 기둥이 어디에 가깝게 있느냐, 또 인접대지 경계선 가까이 설치되냐, 여기 있다. 그리고 얘는 사다리꼴 모양 기초가 나오면 기억하세요. 기초의 모양이 사다리꼴 모양 하면 무슨 기초? 복합기초입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결선마다 이하에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결선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했죠? 동결선은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그래서 보통 남부는 몇 cm 정도로 보고 60cm 정도로 보고 중부가 90 전후입니다. 북부가 120 전후로 봐줍니다. 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네 번째, 온통기초는 집안이 연약하마다 도심지에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초를 지중보로서로 연결하면 건물의 부동치마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는 지중보 설계를 반드시 설계하라고 합니다. 기중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초보라고 됐죠? 기초보 또는 연결보라고도 합니다. 연결보.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정형식에 한 분류가 아닌가. 지정형식은 몇 가지였습니까?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직접기초, 말뚝기초, 피어기초, 자망기초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독립기초는 기초판, 형식이 한 분류고요. 근데 직접기초는 기초를 직접 집안에 설치하거나 또는 뭐다? 경미한 지정을 해주고 기초를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다? 직접 기초였고, 말뚝 박아주면 무슨 기초? 말뚝 기초예요. 두 가지는 기억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밑창 콘크리트는 뭐 잡석 지정이나 밑창 콘크리트 정도 하고 기초판 설치하면 그건 뭐다? 직접 기초. 근데 말뚝 박아주면 무슨 기초? 말뚝 기초.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독립기술 설계대 지압력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힘 모멘트나 이런 편심이 작용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독립기출 지압력만 받도록 체크하세요. 독립기출에서 지압력만 받도록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주각을 무슨 상태로 만들어? 고정 상태로 만들어. 이게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것이 지압력만 받도록 하는 거예요. 주각을 고정 상태로 안 하면요, 지압력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 모멘트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중보로 강하게 연결해. 지중보 단면을 크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지중보 이 단면을 갖다가 크게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크게 설계해 줘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으로 지중보. 그래서 이제 지중보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겠죠. 지중보가 자 이겁니다. 얘가 힘 모멘트를 받아줍니다. 지중보가 힘 모멘트를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힘 모멘트를 부담을 합니다. 힘 모멘트 부담을 해서 편심기초가 생기는 걸 방지해 줍니다. 편심기초 방지를 해줘요. 방지를 해줌으로써 자 보통 이 부동치마 방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동치마 방지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이 지중보 개념이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있죠. 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세요. 5번 문제는. 자, 그리고 6번 문제. 기초설계 시 고려사항 중 옳지 않는 거.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충분히 지중에 전달할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래서 자, 아까 틀렸죠? 자, 어떤 것은 뭐다? 독립기초로 하고, 맞죠? 어떤 것은 복합기초, 어떤 것은 연속기초, 어떤 건 뭐다? 온통기초, 이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이 연약할 때 쓰는 것이 무슨 기초라 해서 연약집안. 자, 연약집안에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했겠죠? 연약집안의 기초는 이 두 가지를 씁니다. 연속기초나 온통기초. 그러면 건물의 하중이 적을 때는 무슨 기초? 연속기초, 줄기초로 간다 했겠죠? 얘로 가는 거고. 건물이 커지면 무슨 기초? 온통기초로 가는. 하중이 커지면 얘로 가야 돼요. 그러면 도심지는 하중이 크다 적다? 크죠? 도심지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크기 때문에 건물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 하중이 커집니다. 그럼 이걸로 가는 거예요. 하중이 클 때 고층은 뭘로 가고 이걸로 가고, 맞죠? 조적조는 몇 층까지 지으니까? 조적조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2층입니다. 옛날에 3층까지 지었거든. 지금은 2층까지밖에 못 지습니다. 그때 시기가 언제더라? 저 때입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지진 난 거 있죠? 쓰나미 있잖아요. 그때 엄청 죽었잖아. 저 못 사는 저 어디죠? 인도 지나가 동아프리카 있죠? 그도 죽었잖아. 아니다. 아프리카 맞죠? 맞죠? 그 섬 있죠? 그거까지 덮쳤잖아. 그거 상까지 죽었잖아. 그때 우리나라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지중부를 충분히 크게 해서 강선을 높여서 부동치마를 어떻게 방지해 주시면 됩니다. 지하층 가급적 건물 일부만 설치해서 부동치마를 최소한다. 이건 틀렸어요. 자, 3번은 일부 지하실 설치는 뭐다? 이거예요. 이종 형식 기초예요. 3번이.
일부 지하실은 이종 형식 기초예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일정 부분까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약간 법정적을 뒀었잖아. 지하실 설치 의무 규정을 뒀었어요, 옛날에. 자, 왜 그런가 하면 저 김신조 씨가 내려와 가지고 자기네들 땅 속에 있죠. 막 방공호 파놓고 막 이랬다 해가지고 포도 다 산에 다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북한 애들. 그걸 이야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안 되겠다 해서 방공호를 만드는데 그래서 법적 저겁니다. 지하실 설치 의무 규정을 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없어진 게 뭐다? 하에 묻어대면서 있죠?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 형식 기초입니다. 일부 지하실은.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지었거든. 일부 지하실을 짓다 보니까 건물 짓다 일부로만 넣은 거야. 일부 이렇게 지하실을 넣습니다. 그래가 어떻게인가 하면 요 지하실하고 여기 경계 있죠. 여기 각 층마다 여기 바닥에 균열 다 갔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똑바로 안 해가지고 대책 여기 조인트 설치해야 되거든. 그게 문제가 되니까 보강을 정확히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요렇게 해놨어요. 요 지하실 위에다가 물탱크 있죠. 올려가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균열이 많이 가. 그래 어떤 분이 있는데 각층 바닥판에 막 균열이 다 갔는데 그분이 건물주였었어요. 조물주에 건물주였는데 우리 건물이 있는데 매 층마다 여기 다 균열 갔다 가대. 그래 내가 그랬지. 지하실 한 군데만 설계해놓은 건물이죠. 이러니까 네 이래 돼요. 요겁니다. 이종 형식 기초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하실로 하는 게 온통 기초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반은 그 지방의 동결선 이하에 설치해서 부동침을 방지해 주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을 한 건물에 혼용한 부동침 위험성 어떻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집안조사 방법 이거는 뭐 출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표준 간입 시험하고 슬럼프 시험은 뭐였습니까?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뭐였습니까? 슬럼프 시험이죠. 슬럼프 시험에서 나타내는 값은 뭐였어요? 슬럼프 치 값이었죠. 그런데 1번의 표준 간입 시험, 표준 간입 시험은 뭘로 구했습니까? 30cm 간입하는데 뭘로 구했습니까? 타격 횟수로 구했죠. 타격 횟수 N치, N 값으로 우리가 구했죠. 타격 횟수 N치, N 값으로 요것으로 타격 횟수로 집안의 성질을 구한 거죠. 집안의 이런 밀실도라든지 밀실도 측정이나 이런 거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한 시험이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거의 그대로 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옛날에 내가지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슬럼프 시험을 콘크리트에서 하도 다루니까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럼 표준 간입 시험하고 슬럼프 시험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차이점 헷갈리면 안 돼요. 예. 하나는 집안의 밀실도 측정하는 시험이고 집안의 역학적 성질 구하는 거고 하나 뭐다? 콘크리트 시공 연도 구하는 거고요. 하나는 뭘로 나타난다? N치 N 값으로 하나는 뭐다? 슬럼프 값으로 센치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번이 8번 문제가 바로 뭐다? 베인 테스트 표준 간입 시험이죠. 예, 표준 간입 시험 바로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간단히 보시고 그다음에 9번에 흙파기 공법과 거리가 먼 것을 해놨습니다. 자, 컷자 들어가면 처음부터 흙파기 공법에 오픈 컷이든 흙막이 오픈 컷이든 오픈은 오픈 시켜놓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흙의 휴식각을 이용해서 그대로 파내려가는 것은 일반 오픈 컷이고 흙이 자꾸 붕괴되니까 흘러내리니까
직각으로 파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흑막일 되면 뭐다? 흑막이 오픈 것이고요. 자, 근데 3번의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거는 지방 계량 공법, 좀 탈수 공법이었죠? 물빼기 공법이었습니다. 샌드 드레인은 어느 집안에 썼던 거예요? 점토 집안의 모래 말뚝 있죠? 모래 기둥, 모래 말뚝을 형성해서 배수하는 공법이 뭐다? 샌드 드레인 공법이었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공법은 어디부터 판다? 중앙부를 먼저 파고 축조하고 나서 주변부 파는 것은 아일랜드. 반대로 주변부를 먼저 파고 중앙부를 나중에 하는 것은 트렌치 컷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자 보통 이겁니다. 지하 외벽이나 기둥을 미리 축조해 가지고 1층 슬래브를 공사하고 지하 굴착과 지상 축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무슨 공법? 탑다운 공법. 이번에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거기 해놨네. 10번 보시면 지하 연속벽에 의해서 지하 외부 옹벽과 기둥을 선시공한 후 1층 슬래브를 시공해서 지하 터파기와 동시에 지상층 공사를 실시하는 공법마다 탑다운 공법.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겠다? 역구축 공법이라고 되고 역타 공법이라고 돼요. 뒤에 써놨죠? 26페이지 탑다운. 탑다운은 영어로 해놨고요. 앞에는 한글로 써놨으니까. 탑다운 공법, 역구축 공법, 역타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알아두세요. 그리고 2번에다 해놨어요. 어떤 경우 사용하는가 해놨습니다. 2번에. 그래서 도심지 내의 공사 여건 열악해서 거기에 해놨죠. 온통 파기 공법이나 버팀대 공법이나 어스 앵카 공법 등이 적용이 올 때, 어스 앵카는 이걸 어스 앵카라고 해요. 흙이 붕괴가 잘 되잖아요. 붕괴가 잘, 흙막에도 붕괴가 잘 될 때 미리 저 벽에 땅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자 앵카를 넣고 콘크리트 안에다 주입해서 있죠. 안 빠지도록 한 거예요. 땡기네. 그걸 어스 앵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어스 앵카보다 더 이제 비용이 비싼 게 나단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셀 때 이제 나단카를 밑에다 보통 저런 경우 합니다. 나단카는 지하 수압이 굉장히 크면 바닥이 수압에 의해서 그냥 떠버려요. 진짜 크면요. 그래서 이걸 갖다 땅에다 고정하게 해서 우리가 나단카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 나단카도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수압이 크면요, 그걸 돈 비싸게 주고 설치는데 걔도 들떠요. 그래서 제 후배가 저보다 나이 많은 후배입니다. 나이 많은 후배인데 그가 뭐 기술사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대학원 후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공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갔거든요. 지하 출수가 엄청나게 되더라고. 그 건물을 짓는데 자기가 총 그걸로 돼 있대. 지휘자로 돼 있대. 책임자네. 그래갖고 하면서 밑에 기사들 많이 두고 또 가는데 내일 이제 가면서 야, 비상발전기 항상 대기시 있게 놔야 되겠다. 내가 이야기했거든. 수압이 장난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전력이 차단돼가지고 펌프가 가동 안 돼가지고 와, 수압이 세니까 나단값 한 거 흔들립니다. 다들 뜨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설치하기 힘들 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탑다운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건축물을 지은 것은 동대구 복합물류센터 하면서 신세계에서 백화점 뭐 이런 거 막 지면서 있죠. 거기가 연면적 20년 만인가 이래야 돼요. 그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탑다운 공법. 자, 보시고 서울 역사에 보시면 서울 역사 옆에 보시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공항철도공사, 그것도 탑다운 공법을 했고요. 내가 자주 보는 데만 내가 역 주변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번 그래서 해놨죠. 중앙부 먼저 판다. 그건 뭐예요? 아일랜드. 혹시나 합니다. 안 내야 되는데 이상한 놈들이 낼까봐 탑다운 공법 하고 있죠. 몇 가지만 공부해 놓으세요. 12번. 자, 집안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점토 집안의 긴 건물을 계획할 경우 건물의 양단 치마가 시험으로 주의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저걸 공부하면 되죠. 자, 지중응력, 접지압, 압력 상태를 공부하고 그거의 반대 방향의 치마가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질 집안의 건물을 질 때는 어디가 치마된다? 건물의 양단 부분 치마가 심하다겠죠. 점토 집안은 건물의 뭐다? 중앙부 치마가 크다 했잖아요. 지중응력하고 반대라 했죠. 지중응력 접지압하고 같이 간다 했죠. 접지압하고 지중응력은 사질 집안은 어디가 최대라 했어요? 점토 집안하고 차이가 되죠. 차이가 있었잖아요. 사질 집안은 중앙부가 뭐다? 최대였죠. 예. 여기가 중앙부가 최대였잖아. 최대였고 점토 집안은 주변부가 최대였죠. 주변부가.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야.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 여긴 최대가 되면 많이 받쳐준다 했죠. 그래서 치마가 많이 되는 것은 얘는 치마량은 어디? 치마량이 큰 곳은 어디라 했어요? 요거는 주변부죠. 건물의 양단이고 그래서 주변부 건물의 양단 치마량이 크다 했죠. 그리고 요거는 뭐다? 건물의 중앙부 반대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큰 데는 잘 덤벼 안 덤벼? 자기보다 세면 아이 자기보다 센 사람 겁나자 안 덤비죠? 피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겁니다. 요새 시민들이 도와주는 사람들 나오죠? 진짜 이상한 놈이면 못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자 이거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집안의 수위가 변동되어 낮아지면 뭐다? 안밀치마가 이러는데 안밀치마량은 2번 공부하면서 1번은 요 두 가지를 비교해놔야 돼. 1번은 이 두 가지 비교 항상 하셔야 돼.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리고 2번에서 안밀치마량은 안밀치마에 대해서 양은 치마량하고 치마 속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치마량 개념은 자 누가 큽니까? 점토가 크죠? 사질보다 점토 부분이 커요. 치마량은. 근데 안밀치마 속도는 어떻게 된다? 사질이 빠릅니다. 이게 사질이 빠르고요. 점토가 느리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치마량은 점토가 커요. 근데 치마 속도는 뭐다? 사질이 빠릅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모래와 같은 입상토의 하중을 가면 그 주변 압력은 압력, 접지압을 압력이라고도 하고 접지압 이렇게도 칭하죠. 그래서 주변이 최소 사중대 외우라 했죠. 모래는 사지니까 사중대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제내력이 부족할 때 지정을 해서 내력을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지정이 뭐라 했습니까? 지정이 기초나 지반을 뭐다? 보강하는 거죠.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것이 지정이라 했죠. 보강해 주는 것이 바로 지정이라 했죠. 지정. 그 다음에 5번에 사질도 지반의 입도 밀도에 따라서 지진 발생 유동화 또는 액상화 현상이라 했죠. 그런데 입도는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입도는 입자가 작은 모래,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자 분포된 경우죠. 분포된 경우 작은 모래는 분포되어 있어요. 골고루 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잘 생기고, 그다음에 밀도는 뭐다? 느슨한 상태. 밀도는 느슨한 상태에서 유동화 현상이 커집니다. 유동화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매립지는 유동화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매립지는 안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에 점토지반과 사질토지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점토지반의 투수성은 사질토보다 적죠. 사질토가 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은 사질토보다 작죠. 사질토가 크죠. 사질토가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 점토지반에서는 장기 무슨 치마? 안밀치마 현상이 생겨요. 왜냐하면 점토는 투수성이 어떻게 나쁘죠. 투수성, 투수계수가 나쁘다 보니까 물빠짐성이 잘 없죠. 그때 빠르게 치마되는 것이 아니라 급속 치마가 아닌 무슨 치마? 장기 안밀치마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질토 집안에서는 긴 건물 축조 시 건물의 뭐다? 양단 부분에 치마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4번, 사질토 집안은 예민 점토질 집안보다 크다. OX, X입니다. 예민비는 흙의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뭐다? 예민비라고 했죠. 예민비. 그래서 예민비는 점토가 4에서 12 정도 사이에서 생깁니다. 점토는 4에서 10. 그리고 사질은 1에 가깝다. 1보다 조금 큽니다. 예민비는. 그래서 점토가 큽니다. 그리고 5번에 사질토 집안 지진시 유동화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점토층의 특성에 대해서 그 적어놓은 거 한번 읽어두세요. 초기 치마 속도는 느리다겠죠. 함수량이 감소하면 진해력은 증가돼요. 점토 집안은. 그리고 건조하면 뭐다? 수축해요. 건조하면 수축하기 때문에 뭐다? 치마량이 큰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적당한 물이 있으면 뭐다? 점착력은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자 14번에 뭐 직접 진해력 시험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직접 진해력 시험. 뭐 그래서 지하판을 갖다가 평판이라고도 하거든요. 지하판에다 하중을 가하거든. 평판이라고도 하고 내합판이라고 돼요. 그래서 기초를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하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하판을 밑에다 댑니다. 지하판을 설치해 놓고 여기에다가 하중을 지하틀 설치해서 하중을 가해서 치마량 측정으로마다 그 집안의 진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직접 진해력 시험입니다. 그러면 1번 매제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4번은 이거예요. 지하를 한꺼번에 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지하를 5단계로 가하라 이게. 지하는 하중을 가하는 것을 지하라겠죠. 한 단계로 가해서는 안 되고 몇 단계로? 5단계로 하라는 겁니다. 지하를 하중을 가하는 걸 5단계로 가하라는 겁니다. 가한다는 게 한꺼번에 다 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늘려가야 되죠. 이제 어느 정도 단계 와야 됩니까? 몇 단계 와야 됩니까? 지하가. 시험 가면서 뒤로 갈수록 많이 해야 되죠. 지하를 많이 가해서 팍팍 돌려야 되잖아. 초반에 너무 지하를 많이 가해 놓으면 초반 끝부리 지치게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지하를 단계를 자꾸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공부량도 자꾸 늘어나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
그리고 시험은 예정 기초 저면에서 행해야 되고, 그래서 2번에서 주의할 건 지표면이 아니다. 지표면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표면이 아니라 시험 위치가. 그래서 1번은 지하를 1단계로 내려면 안 돼. 아니, 해석해서 낼까 봐. 지하를 1단계로만 가면 안 되고 몇 단계? 5단계로 가라 이 뜻이에요. 5단계 이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각 지하에 의한 치마가 멎을 때의 치마량 측정하고, 그래서 그리고 총 치마는 24시간의 경과 치마의 0.1mm 이하일 땐 이때의 치마량을 총 치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 또는 총 치마 2cm 상당한 전 하중을 뭘로 본다? 단기로 봅니다. 장기 하중에 대한 진해력도로 보는 게 아니고 뭐다? 단기로 봐요. 단기의 2분의 1을 뭐로 본다? 장기로 설계를 합니다. 장기 허용 진해력도로 봐줍니다. 혹시나 해서 봐두세요. 자, 그리고 15번에 집안의 액상화 현상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액상화 현상은 자, 이거라겠죠. 액상화 또는 무슨화, 유동화. 교수님들 지문을 2번을 썼거든. 한 번은 액상화라 쓰고 한 번은 유동화라고 썼습니다. 이 액상화 유동화가 그전에는 그 이론을 별로 그렇게 설계할 때 많이 안 다뤘는데 이 크게 다룬 것이 일본 고베 지진이었습니다. 일본 고베 지진 때문에 이 액상화 유동화 이론이 엄청 대두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 이론은 있었는데 일본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멕시코에 일어난 지진 이런 게 액상화 유동화에서 붕괴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 액상화 유동화는 첫째 무슨 집안에서? 사질이에요. 집안은 사질이고, 자, 첫째 집안은 어떤 집안에서 생긴다? 사질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도는 입자가 뭐다? 작은 모래. 입자가 작은 모래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밀도는 뭐다? 느슨한 상태고 안 다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치하수가 있는 경우에 치하수가 있어. 이때 이런 조건 하에서 뭐가 가해지더라? 다섯 번째, 지진이나 진동이 가해지는 거예요. 지진이나 진동이 가해지는 거야. 이랬을 때, 자, 흙의 전단 저항력, 집안의 흙의 전단 저항력이 상실이 되는 거야. 전단 저항력이 상실되고, 집안이 뭐처럼 움직인다? 액체처럼. 집안이 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교수님들은 움직이는 이런 말을 잘 안 씁니다. 거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거동, 움직이는. 논문 보면 전부 다 거동이라고 합니다. 거동하는 현상, 움직이는 현상. 이것을 뭐다? 액상화 유동화라 해. 자, 그러면 방지대책은 집안 때문에 생겼잖아. 지방계량공법들이 뭐다? 방지대책이라니, 대표적으로. 지방계량공법들이. 자, 그러면 이거는 사질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질이니까. 치안공법.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썩은 이빨 빼내고 뭐 박는다? 임플란트 박는다. 치안공법 아닙니까? 치안공법을 써주면 된다. 자, 그리고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있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입자가 작은 모래? 주입공법 써주면 되죠? 그라우팅 공법. 고결공법이라 했죠? 작은 모래만 있으니까 가르잖아.
뭐 주입을 해서 꽉 고체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고결공법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느슨한 상태가 되니까 뭐 하면 된다? 이것이 다진공법 해주면 돼요. 집안 다지기 해주라 이게. 그러면 다진공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있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메소드. 그리고 치하수가 있잖아요. 뭐 해준다? 탈수공법. 물 빼기 해주면 되죠? 탈수공법. 자, 그러면 자, 이 밀도가 느슨한 상태 있죠? 이거는 자, 이 다진공법을 해줘도 되지만 이거 해도 돼요. 얘는 뭐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주입공법. 맞죠? 다지기 싫으면 어떻게? 주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저 피부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주름살 지니까 뭐 한다? 주입공법 쓰죠. 맞죠? 주입공법 쓰잖아. 아, 너무 이 근육이 너무 많아서 보톡스 맞는 경우도 있죠. 아, 보톡스가 2개라 하대. 근육량을 없애는 보톡스가 있고, 아, 2가지래, 보톡스가. 아, 나는 주입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맞으면 근육이 없어진대. 이 얼굴에 근육으로 인해서 각이 진 사람들 있죠. 그 가름해진 이유가 그겁니다. 보톡스 맞는 겁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겁니다. 집안이 뭐다? 전단지역력을 상실하고 생기니까요. 전단량을 상실하니까 전단벽 설치해 주면 돼요. 지하 연속벽. 지하에다가 연속벽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전단벽을. 지하에다가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벽을 설치해서. 이것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대책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웰 포인트 공법 탈수한다, 맞죠? 탈수 공법에 웰 포인트 공법이 대표적이죠. 뭐 디벨 공법도 있었죠. 깊은 뭐다? 우물물 공법 했었죠. 디벨 공법. 대표적인 웰 포인트 공법이고, 이번에 집안 다짐으로 집안을 어떻게 느슨하게 밀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그리고 지하 수위를 어떻게 저하시켜내게 탈수 공법 써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갈 집안을 사질토로 치환한다. 이건 잘못 치환이지. 원인 제공이죠. 자, 무슨 토에서 생겼다? 사질토이지. 이걸 다른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해야지. 사질은 원인 제공입니다. 원인 제공. 기억하시고, 주입공법,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뭐, 이거는 보실 분들 한번 읽어드세요. 자, 뭐, 원인은, 사실 1회하고 15회 때는 있었어요. 1회, 15회. 자, 안 나옵니다. 그리고 2번에, 17번에, 자, 17번 연약집안에 대한 건물의 설계법에 옳지 않는 것이 나왔습니다. 연약집안은 부동치마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먼저 건물의 길을 최대한 어떻게? 길게 해야 되겠습니까? 짧게 해야 되겠습니까? 짧게 해야 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건물이 길어지면 여러 집안에 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는 긴 복도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날 아파트는 어떻게? 아파트 한 동의 길이가 어떻게? 굉장히 길었어요. 안 길었습니까? 그러고 가려고 한참 뛰어야 돼. 맞아? 한참 찾아야 되죠? 이거로.
기억나시? 근데 요새는 아파트가 어떻게 합니까? 4호 라인으로 가거나 길면 아니면 타평이죠. 타워형으로 가잖아요. 길게 설계를 안 합니다.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짧게 해야 돼.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경량화 시켜라. 그리고 인접 건물 거리는 어떻게 멀게 하고, 건물의 강성은 어떻게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찰 말뚝은 사용하면 좋죠. 말뚝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그 18번에 집안의 무슨 공법? 탈수공법이, 배수공법이 나옵니다. 자, 탈수공법은 우리가 이걸 좀 주의한다. 사질 집안하고 점토하고 헷갈리지 말았겠죠? 사질은 뭐가 있다? 그래서 웰 포인트, 깊이는 안 들어갈 것 같아 아직. 웰 포인트가 있고 디벨 공법이 있다. 뭐 대표적으로 디벨 공법은 뭐라 했어요? 하여튼 웰자 들어가면 다 기억. 또 저 사람 이름 따가 간 것도 있거든. 하여튼 무슨 웰 나가면 명심하지? 웰 들어가 무슨 집안? 사진. 디벨을 깊은 우물물 공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점토 집안은 샌드 드레인, 모래 말뚝 파일을 이용하는 거고, 페이퍼, 옛날 분들은 페이퍼 드레인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플라스틱 드레인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교수님이 어느 나이에 대해서 약간 틀려질 수 있다. 한 40대 중반까지 교수님들은 페이퍼라고 할 거예요. 40대 정도까지는. 야, 너무 어리다 이러면요. 플라스틱 드레인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석회 말뚝 공법 있죠? 생석회 말뚝은 생석회 공법이라 쓰는 분도 있고요. 말뚝 공법. 그리고 뭐 전기 침투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가 들어가거든? 웰. 웰자드가 무엇이다? 사질입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웰 포인트는 직접 점토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래 말뚝을 이용하면 샌드 드레인, 그리고 종이를, 카드보드지란 종이를 이용하마다 페이퍼 드레인 또는 플라스틱 드레인이라고 했고요. 근데 3번에 샌드 드레인공 연약 점토 집안에 적당하다 해서 맞죠? 사질 아니다. 샌드 드레인공 점토 집안에 모래 기둥을 만들어서 집안을 개량하는 게 샌드 드레인 공법이고. 근데 이때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 그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거기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있죠. 해설에. 맞죠? 바이브로 플로테이션은 뭐다? 진동 다진 공법이었고, 사질 집안에 진동을 주어서 밀실하게 다지는 공법이에요. 맞죠? 밑에 박스. 그런데 바이브로 컴포저 나오죠. 맞죠? 바이브로 컴포저가 이겁니다. 여기에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에요. 자, 이 샌드 드레인 있죠? 샌드 드레인 공법의 이 모래 말뚝 또는 모래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모래 기둥. 이걸 만드는 공법이에요. 모래 말뚝을 형성하는 공법이 뭐다? 바이브로 컴포저입니다.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입니다. 이거고요.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거기 해놨죠? 특수 파이프를 간입해서 모래를 투입하고 이것을 진동하면 다지면서 이 파이프를 빼내서 진동 다진 모래 말뚝을 모래 기둥을 형성하는 공법을 말한다. 바이브로 컴포저 공법이고요. 바이브로 나온다고 해서 주의하세요. 바이브로 나오니까 다진 공법 이것만 딱 기억해서 안 돼.
조금 주의하시면. 자, 쉽게 이겁니다. 모래말뚝을 만들 때 일단 이거 여러분들이 갈 때는 천공은 해야 되겠죠. 흙을 파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점토로 맞죠? 파내고 거다가 모래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근데 간 빼내야지 물이 들어오겠죠. 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간 때려 박아놓고 안에다 모래 채워 놓으면요, 물이 요 밑으로 뺏기면 안섬에 들어오죠. 옆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물 안 빠집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의공법 정확히 해놓으세요. 자, 저거하고 샌드 드레인 주의공법 두 가지 좀 정확히 해놓으세요. 두 가지는 그 주의공법이죠. 주의공법을 뭐라 했겠습니까? 크라우팅 공법 또는 다른 말로 뭐라 했겠다? 고결공법, 크라우팅 공법 또는 고결공법이라고도 했어요.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방 같은 걸 보강하는 공법을 총칭해서 뭐라 한다? 언더피닝 공법이라 해요. 언더피닝. 소장님이 되셔서 주변에 대형 건물이나 지하철 공사나 이런 게 오면 우리 집안의 언더피닝 공법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31페이지 거기 철간을 일정 간격 땅속에 박은 다음 투입된 모래 바이브로 해무로 진동 다짐해서 모래 기둥을 형성해 지분을 수중, 이런 유형이 혹시나 문제를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 기둥 형성해서 수번제가 한 거 뭐라 했어요? 샌드 드레인 공법이라 했죠. 그러면 3번에 케미코 파일 공법은 저거 했었죠. 무엇이다? 요거는 생석계 말뚝. 생석계 말뚝을 형성해서 하는 것은 뭐다? 케미코 파일 공법입니다. 케미코 파일 공법 봐두시고,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20번 그냥 건너뛰세요.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21번도 이거는 저것만 알아두세요. 21번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기억만 알아두세요. 구조물 전체 하중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거 있죠. 이것이 가장 부동치마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도만 기억하십시오. 32페이지 22번 문제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